워낙에 일본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원에 잘 안 갑니다.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만큼 사실 대학 진학률이 아주 높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일본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런 일종의 경력자들, 근데 은퇴하신 경력자들, 이제 60, 70대 할아버지들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 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가능한 게 나이 드신 이런 노인분들이 굉장히 현업에서 다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만약에 부른다?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읍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많이 올 겁니다. 실제로 한번 다시 과거의 어떤 그런 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꼭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만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살짝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갔는데, 사실 그 다음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장비 반입 관련해서 중국에 장비를 반입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를 뭐 1년 연장하냐 아니면 영구하게 연장을 하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저는 그 뉴스는 중요한 뉴스긴 하지만 지나가는 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제 수많은 그 시간 속에 하나의 이벤트 같은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요거를 이렇게 딱 거치고 나서 앞으로 그려지는 우리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전쟁, 그리고 한국의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조금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팹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의 대중국 장비 수입 유예 조치가 무기한 연장된 것 자체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인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그렇게까지 이게 아주 유효하게 포지티브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비 유예 조치가, 그러니까 이제 장비 수입이 어느 정도 허가가 된 품목들이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세대가 지난 장비들입니다. 옛날 장비. 그렇죠. 예, 예.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는 장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팹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팹을 늘리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언급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의 제한 조치가 앞으로 향후 5년간 총 5% 이상 증산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매년으로 따지면 매년 1% 수준입니다. 사실상 증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팹 증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팹의 내부에 있는 것들을 감가상각되는 것들을 그냥 현상 유지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현상 유지를 할 때 감가상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반도체 업계에서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카펙스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만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교체를 할 때 똑같은 장비를 교체 안 합니다. 그 다음 그렇죠. 세대 장비를, 그 다음 세대 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 세대 장비를 사야 돼요. TV 다 썼다고 새로 사는데 그렇죠. 똑같은 TV 안 사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새로운 장비에 많은 것들이 지금 해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대 장비는 오케이.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오케이인 겁니다. 근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렇게 현상 유지하면 할수록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우리가 지금 아이폰 14가 몇 년 전에 나왔을 때는 되게 고가였잖아요. 예. 아이폰 15가 나오니까 이제 점점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똑같습니다. 세대가 교체되면 교체될수록 지금 만들고 있는 칩의 가격은 점점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게 그나마 시장에서 팔리면 오케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악성 재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DDR3, DDR2를 만들어서 팔 수는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수요가 있겠죠. 근데 그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그 팹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가만히 있어도 손해인데, 만들면 더 손해가 가속이 되는 거니까 증산도 안 되지, 새로운 장비를 업그레이드도 안 되지, 그리고 뭔가 이걸 교체한다고 해서 이것이 딱히 이 중국 시장에서 통할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 그러면 이 팹은 사실은 이제는 굉장히 좀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이미 뭐 디램의 거의 한 40%, 하이닉스 같은 건 40%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도 뭐 낸드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문을 닫아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를 미리 맞아서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낸드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역대급의 지금 이제 불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적자 규모가 굉장히 지금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낸드 업계에서는 조만간 치킨 게임이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낸드는 디램하고는 달리 여전히 좀 6개 정도의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뭐 이 치킨 게임을 버티는 업체들 위주로 다시 이제 구조조정이 될 텐데,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중국에 가지고 있는, 중국 시안에 가지고 있는 이 낸드 팹이
어차피 지금 이제 불황이고 감산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이런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낸드 공장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그동안 누적해서 투자한 자산이 뭐 수십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될 것이 거기 들어가 있는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조건 감가상각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 자산 가치는 거의 제로로 수렴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그 자산 장비가 아니고 그 장비를 운영해온 노하우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하우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뭐 현지 인력이든 한국의 인력이든 분명히 이제 많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될 겁니다. 삼성이 만약에 시안 팹을 조금씩 뭐 이제 어벤던하기 시작한다. 아니면 시안 팹을 이제 낸드 플래시 팹이 아니고 뭐 그냥 레가시 반도체, 그냥 좀 약간 저렴한 반도체, 아니면 뭐 이미지 센서, 아날로그 반도체, 뭐 센서 반도체 이런 것들로 전용을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그 현지에 대해서는 신호를 주는 거죠. 우리는 이 팹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놔둬서 자연스럽게 이게 도태되게끔, 디케이 되게끔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게 그러면 거기서 만든 낸드 물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 낸드 물량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만 시간을 벌어주면 됩니다. 그 낸드 물량을 한국이나? 어디서든 간에 이제 만들 거잖아요. 근데 팹 하나 만드는데 뭐 짧게 잡으면 3년, 길게 잡으면서 5년 정도 걸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벌어주면 되겠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불확실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다운턴이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업턴이다. 그러면 갑자기 또 생산량을 증가하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또 증산에 제한이 돼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물단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도 가지고 있고 지금 D램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이런 선두권 업체들의 기술력을 많이 따라온 상태거든요. YMTC 같은 경우가. 예. 그래서 뭐 기술 격차로 따지면은 뭐 보통 한 0.5에서 1세대 정도 난다고 합니다. 격차가. 근데 D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중국의 예. 이제 대표적인 D램 업체가 뭐 CXMT, 뭐 창신 구어지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 많이 따라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길게는 4, 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술을 한꺼번에 이제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 기술 격차를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최대한 중국 현지에서 이 D램 팹을 유지해 주길 바랄 겁니다. 물론 이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이런 메모리가 지금 미국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다이렉트리 수출되기는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이 D램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반도체인 거죠. 근데 하이닉스도 고민이 큽니다. 워낙에 중국에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었던 D램 물량을 갑자기 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예. 삼성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이닉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삼성만큼의 쌓아놓은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삼성만큼의 수십조 정도 되는 현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의 현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충분히 더 벌고 싶어도 벌기가 어렵다. 혹은 뭐 새로운 팹을 만들고 싶어도 그렇게 충분히 많이 만들 수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딜레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들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 속도는 각 기업의 사정마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하고 D램의 전 세계적인 이 업황이 언제쯤 포지티브로 바뀔 것이냐에 따라서도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 얘기를 조금 해보죠. 네. 일본의 라피더스가 만들어졌다는데, 네. 그러니까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초 기술이 좀 있던 데니까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 쪽의 시각은 야 가보니까 할아버지들만 있더라.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말만 저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못 만들 거야라는 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관점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이제 이런 대형 팹, 양산을 할 수 있는 대형 팹을 일본 기업이 일본 내에서 운영한 마지막 해가 2012년입니다. 예. 2012년 이후에는 실제로는 이제 뭐 물론 지금도 키옥시아가 뭐 낸드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키옥시아는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일본 기업들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이런 트러스트들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온전히 일본 기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나마도 키옥시아는 지금 이제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하고 라인을 공유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흑자가 아닌 적자가 굉장히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언제 망해도 지금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반도체 칩 양산의 명맥이 끊긴 지가 사실상 한 10년 정도 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10년 정도의 기간이 시차도 시차지만 기술적 노하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국으로도 가시고 대만으로도 가시고 한국으로도 오시고 심지어는 은퇴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할아버지가 돼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흥미로운 게 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로 일본의 경산성의 반도체과 과장의 일부 이제 공무원 일행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메모리 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인력 양성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나 한국의 대학들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이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뭐 일본에 혹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일본의 상황은 어떤지 좀 물어봤더니 되게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솔직한 얘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일본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원에 잘 안 갑니다.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만큼 사실 대학 진학률이 아주 높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젊은 이런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교육할 만한 이런 선배들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일본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런 일종의 경력자들, 근데 은퇴하신 경력자들, 이제 60, 70대 할아버지들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 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가능한 게 나이 드신 이런 노인분들이 굉장히 현업에서 다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만약에 부른다?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읍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많이 올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제 할아버지들을 이제 이렇게 노인분들을 모셔와서 실제로 한번 다시 과거의 어떤 그런 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꼭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만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별개로 사실은 이제 일본의 이런 레피더스 프로젝트, 사실 더 정확하게는 이 2나노급 로직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레피더스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 프로젝트가 발표된 것은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된 거죠. 예.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가 이제 모아놓은 자산은, 그러니까 자본금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이 안 됐습니다. 2조 5천억이요? 예. 초기 자본금이 얼마였냐면 7,700억이었습니다.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팹 하나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장비의 반의 반도 못 채웁니다. 그 정도 돈이면.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이런 비난을 인식을 했는지 뭐 이것을 지금 3조 2천억까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죠. 일각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매년 10조씩 더 투자를 해야지 겨우 될까 말까다. 2028년을 노린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여름에 홋카이도로 갔다 왔는데 홋카이도에 가면 신치토세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치토세 공항에서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는 그 부지에다가 이 레피더스가 공장 부지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왜 거기다 했냐면은 삿포로 근처에 있는 그 홋카이도 지역이 그나마 인건비가 싸고요. 그리고 이제 공업 용수 확보하기가 그나마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거기다가 그런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이 문제가 되는 건데 자본금이 그러면 여기서 더 늘리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이걸 끌고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도 갑자기 세금을 10조씩 매년 투자한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에 사실은 제가 일본의 납세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은 기억하기 싫으시겠습니다만 일본에는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구조조정하다가 좀 굉장히 안 좋은 결말로 맺게 된 여러 가지 좀 이런 강제 인수 합병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던 이런 LP다 메모리 같은 케이스나 아니면 이제 메모리는 아닙니다만은 디스플레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J 디스플레이 같은, 그쵸. J OLED 같은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그랬죠. 일본은 조선도 그랬고 철강도 그랬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일본의 이런 경성성 관료들은 약간의 엘리티즘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의 어떤 위기 신호가 닥쳤을 때는 정부의 엘리트들이 이것을 지도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모종의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피더스 프로젝트가 꼭 그런 의식의 연장선이냐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피더스가 정말 2나노급 반도체, 특히 로직 반도체를 양산까지 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적어도 한 40조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한데 매년 10조를 과연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거하고 별개로 이것이 그럼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이후에는 지금 일본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반도체 칩을 양산하는 기술이 많이 명명히 끊겼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2나노 정도가 되면은 아예 예전의 노하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아예 새로운 방식의 기술, 새로운 방식의 트랜지스터 아키텍처, 새로운 방식의 혹은 새로운 종류의 소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테니스를 배울 때 처음에 폼을 잘못 배우면 고치기가 더 어려운 거랑 똑같은 건데. 예,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정도의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일본에 있느냐?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좀 래피더스에 참여하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미쓰비시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리켄 같은 정출연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많은 은행들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들 기업들은 충분히 그 정도의 기술력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가 미국의 IBM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IBM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B2C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대부분 이제 기술의 IP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IP의 로열티가 주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는 그야말로 기술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많은 IP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트랜지스터 기술입니다. 예. 트랜지스터 중에서도 이제 핀팻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미 삼성은 도입하고 있는 3차원 트랜지스터인 뭐 예를 들어서 GAA 팻 같은 것들이 예. 의외로 IBM이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IBM이 이 특허에 이 크로스 라이센싱 혹은 일방적인 기술 사용에 대해서 이 래피더스 프로젝트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양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는 것이 이 래피더스 프로젝트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IBM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쵸. 뒤에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치. 예. 그럼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마치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80년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나서 왜 지금 와서 다시 우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는 것이냐? 근데 일본도 일본 입장입니다만 미국 입장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미국은 아주 지독할 정도로 자국의 위주의 이 이익에 대해서라면 정말 지독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나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리쇼어링을 하고 싶다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리쇼어링을 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반도체 제조에 많은 무게중심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예, 예. 근데 미국도 알아요. 이걸 다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뭐 인력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리쇼어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것은 프렌드 쇼어링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프렌드 쇼어링은 일각에서는 북미 지역을 얘기합니다. 뭐 캐나다나 멕시코나. 근데 그건 지리적인 프렌드고요. 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동북아시아에 대부분의 생산의 역량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프렌드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프렌드를 말합니다. 그 동북아시아에 있는 프렌드는 당연히 한국하고 일본인데 한국은 이미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위험을 분산해요.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담고 싶어요. 근데 한국은 이미 달걀이 많이 담겨 있는 바구니예요. 그러면 어느 바구니가 빈 바구니겠습니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지금 다시 낙점했던 이유가 그럼 일본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도체 산업이 그야말로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구니라고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프렌드 쇼어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란 바구니를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예.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이란 바구니가 아직까지는 튼튼한 겁니다. 일본의 반도체 허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기업들, 부품 기업들, 그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비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 기업들은 이왕에도 이미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던 기업인데 이제 일본을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프렌드 쇼어링을 하고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이나 대만에 지나치게 많이 쏠려 있는 메모리는 한국의 75% 이상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85% 이상 쏠려 있는 이 거의 독과점에 해당하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싶어 하는데 완화의 1순위는 당연히 1옵션은 자국 생산입니다. 예. 2옵션은 일본 생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충분히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산으로 바로 들어갈 거라 생각하진 않고 제 생각에는 2017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부터 리스크 프로덕션이 되면 그게 27년? 이제 27년입니다. 예. 그때 가서 이제 이게 정말로 땡겨지는지 안 땡겨지는지 좀 봐야 될 텐데 앞으로 한 4년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2027년 정도라 리스크 프로덕션이 충분히 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자본을 끌어모으는 게 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본이 많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더 자본을 투입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양산 레벨로 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장비를 살 수 있습니다. 더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삿포로 주변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는 이 간토 평야 주변에다가 그야말로 이제 팹들, 올드 팹들을 다 살려가면서 이것을 만들 준비를 하겠죠. 반도체 업계의 이 변화 속도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후, 5년 후에 일을 내다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로드맵대로 간다 그런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래피더스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은 꽃놀이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국을 견제할 수도 있고요. 대만을 견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대만이나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어요. 래피더스에 협력을 해라. 혹은 일본에서 팹을 더 지어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뉘앙스를 아직까지는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상황이 더 급박하다.
중국을 더 세게 견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하고 대만에 쏠려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미국은 그런 카드를 꺼내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사실 자체적인 역량은 뭐 뿌리만 남아 있고 나무는 다 죽었는데 그래도 뿌리라도 살아 있으니까 싹 틔우는 거 봐서 그럼 미국에서 여기를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무가 다시 자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문제는 머니 게임이라는 거죠. 충분한 머니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일본 정부가 이것을 50% 이상 부담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일본의 기업들이 여기에 정말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보여야 될 텐데 제가 기업 관계자라 그러더라도 이 불확실한 이 게임에 대해서 뭐 몇천억도 아니고 조 단위로 이걸 투자해라 굉장히 좀 난색을 표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반도체 얘기는 아닌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과학자를 모셨으니까 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최근에 그 과학계 R&D 예산이 예. 많이 삭감이 좀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학자적인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약 한 세대 정도 정말 매년 이 국가 주도의 R&D 투자는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IMF 때도 증가했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 때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정권에 한 2년 정도 이 증가 비율이 좀 갑자기 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20년 넘어갈 때랑 2020에서 2021년 넘어갈 때 이제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 4% 정도 증가하다 갑자기 12%, 뭐 14%이 정도로 증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보이는 그래프에서는 갑자기 점프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의 어떤 방식이었다 그런다면은 예전대로의 어떤 평균적인 증가율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쯤에는 한 24조나 뭐 한 25조 정도 되는 게 원래의 정상적인 뭐 예를 들면 표현하자면 어떤 규모였다고 한다면 이게 지난 정권에서 한 2년 정도 너무 급격하게 뛰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정권에서 이걸 다시 어떻게 보면 원상 복구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정부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도 R&D에 투자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나라는 뭐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것은 결국은 전문 인력들, 이런 기술 노하우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제조 기반들인데 이 제조 기반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국가 주도의 R&D는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가 됩니다. 특히나 이런 국가 주도의 R&D는 대부분 응용 기술에도 들어갑니다만 기초과학에도 들어가죠. 근데 기초과학의 응용 기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양산 기술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세대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기업이 30년 후에 비즈니스가 될 만한 그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30년 후에 그 기업이 있을지조차 모르는데. 그렇지만 국가는 30년 후에도 이 국가가 존재하고 그리고 아버지 때 못한 일을 아들 때 할 수 있고 아들 때 못한 일을 뭐 손녀 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씨를 뿌린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이 씨에서 나오는 과실을 먹을 수는 없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들 혹은 손자 세대, 손녀 세대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실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눴던 반도체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국가 주도의 R&D가 들어가서 만들었던 그런 연구 과제의 혜택을 저도 받습니다. 대학원생 때. 뭐 대학원생 때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세대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월급을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없는 것보다 나았고 무엇보다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들어와서 갑자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상태의 R&D 이런 플랫폼에 맞춰서 각 대학들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만들고 각 기업들도 어느 정도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거라고 가정해서 모든 것들이 레퍼런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갑자기 R&D 예산이 이제 막 16% 정도를 깎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R&D 전체에 대해서도 충격을 줍니다만 산업계 전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젊은 학자들, 특히 대학원생이나 이제 막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나 이제 지금 직장을 구하고 계시는 뭐 위촉 연구원분들 아니면 박사후 연구원분들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미래가 확 어두워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 분야에 계속 있으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앞으로 내가 잡마켓에 나갔을 때 잡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신호탄을 줄 수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젊은 분들은 이 굉장히 지금 어떤 개인의 인생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R&D 분야, 특히 이제 이런 연구원 분야, 뭐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분들이 미래가 어둡다. 커리어 패스가 좀 되게 불투명해 보인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점점 이쪽 분야로 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 현장에서 있으면서 느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점점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학부만 졸업하고 대기업에 가도 뭐 몇 년 있으면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뭐 몇 년 불확실한 그런 대학원 과정을 해서 학위를 얻은다 한들 그게 자신의 평생 기대 소득에 얼만큼 기여를 할 것이냐 생각해 보는 거고 이들은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이게 딱히 좋은 가성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이 디폴트처럼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근간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기름을 끼얹은 셈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은 국가 R&D 덕분에 어떻게 된 거냐면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사실 국제학회에서 학계에서 명함을 내밀 만한 어떤 그 정도의 실력을 많이 인정을 못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R&D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 단위가 되고 10조 단위가 되고 20조 단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저변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다운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기초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더 많은 분들이 기초 연구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국제 저널에서 더 많은 분들이 에디터가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주요한 상을 휩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표준 위원회 같은 데도 더 많이 들어가시고 그야말로 이제 한국의 존재감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기업의 R&D로는 대부분 커버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기업의 R&D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국가의 R&D는 국가의 이익에 봉사를 합니다만 또 국민의 이익에도 봉사하고 기업의 이익에도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주니어급 학자들, 학생들, 나아가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이게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꺾였다는 것이 굉장히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데 내년에 또 깎인다? 후년에 또 깎인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트렌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 특히 이제 좀 어린 자라나는 이런 꿈나무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쁜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이쪽 분야로 오면은 힘들어진다. 이쪽 분야는 점점 불확실해진다.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또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이공계 학부생들이 지금 되게 중도 탈락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거나 뭐 반수하거나 휴학해갖고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현상이 더 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재능 있는 학생들이 이쪽 분야로 오지 않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반도체 팹을 아까 제가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늘리면 뭐 합니까? 와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이 팹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정말 이게 나중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좀 정권에 얽매이지 말고 초정권적인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장기적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중국 얘기, 일본 얘기, 우리나라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너무 사건에 집착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처음 얘기 나눴었던 그 화웨이의 그 칩 얘기도 그 칩이 뭐 7나노냐 아니냐 만드는 게 제대로 한 거냐 안 한 거냐를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긴 시계열 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의 일부였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일부일 겁니다. 그러니까 래피더스 같은 경우도 일본이 반도체가 사라지는 과정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공급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의 한 대목으로서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27년, 28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 사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이후에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를 조금은 좀 투명하게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거고 그게 불확실하다면은 좀 더 체력을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의 R&D 예산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한 얘기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성균관대의 권석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